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코너 해문 양희삼의 종횡무진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양희삼 목사님, 해문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본격적인 얘기 전에 뉴스토마 단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뭐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그 파업 관련해서 이 중요한 거는 오늘 보도는 명태균 씨가 그 자리에 가서 보고를 받고 대통령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뭐 그때 기억할 겁니다. 막 격노를 하면서 또 정부 대책까지 나왔던 그 상황을 저희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토마토에서. 목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금방 좀 전에 봤는데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아름답다고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나라다. 예. 네, 모든 사람이 국정에 관여할 수 있는 얼마나 그 훌륭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입니까? 네. 대통령하고 친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네. 예. 이게 지금 뭔가 싶습니다. 진짜 뭡니까 이게? 자, 이게 사실 지금 보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파업 자리에 있던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들이 명태균 씨를 보고 이 뭔지 이 사람 이렇게 보고도 하고 뭐가 잘못됐다 그 얘기가 있었고 며칠 딱 지나서 대통령이 이 강경 대응 연결되면 사실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저런 데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직책도 자격이 없고. 안 돼, 자격이. 아니 그럼 제가 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아무나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이 돼요? 참네. 그런데 이제 저거 네. 보면 이제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행적과 네.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명태균 씨는 이제 스스로를 그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김건희 여사께서 마포대교 시찰하는 거 동일한 이유예요. 자신은 자신은 대통령에게 진실을 알려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해서 대한민국 국정 운영에 도움을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기가 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는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그럼 기도나 하면 되잖아요. 기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런 사람이 하나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사람 하나 있었어요. 한명회라고. 한명회는 직책이라도 있죠. 아니 한명회는 원래 직책이 엄청 높게 됐잖아요. 나중에 됐고요. 그러면 바꿔 하든지. 거사 당시에는 포위백두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벼슬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다가 한명회가 영의정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분은 안 됐지만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 있죠. 아니 한명회는 그래 하다가 직책을 받으면 하는 건 좀 뭐라 안 합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뭐 명태균 같은 사람이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실이 이거를 일종의 허락을 했고 그래서 회사 뭐 차를 타고 다 같이 그 시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걸 오케이 하고 미리 다 먼저 가서 해.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네. 그러니까 이건 명태균의 잘못도 있지만 이건 대통령실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한명회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만약에 이상한 사람, 제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막 그들은 파업 현장에서 시찰 보고받고 이러면 니 뭔데 가라 이럴 건데 뒷배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보고를 했던 거 아닙니까 관계자들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저 같은 사람 근처도 못 갑니다. 근데 본인이 여러 가지 인터뷰를 종합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도리도리를 자기가 고쳤다든지 뭐 그런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제 알겠냐라는 식으로 언론에 이야기하는 건 본인이 규정하고 있는 자기가 상당히 그 유능하고 천하를 선안해서 움직이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그렇게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런 어떤 근거를 뒷받침을 대통령실이나 그 뒤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고. 그리고 따져보면 명태균 씨도 문제지만 그거를 하게 해준 대통령실이나 그 뒷배가 더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윤석열의 어떤 이 정치 그리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외교 문제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도 문제를 수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은 그 형식 자체도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다. 이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황종호 행정관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한테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거의 가족과 같고 휴대전화 같은 것도 들고 있고 이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
추천하면 되고 막 이런 정황이 오늘 또 보도가 됐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거 흔히 있는 일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네, 네. 저 사람들 왜 자꾸 들키는 거예요? 근데 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일단 저 얘기에 좋고 나쁜 땡땡 누나 꽂아주면 안 돼요? 이렇게. 사실은 흔히 있을 수도 있고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일 텐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요직에 걸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저게 자꾸 발각이 돼요. 네. 그 발각이 되는 이유는 저게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마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나 이념이나 무슨 목적의식, 사명감으로 모여지지 않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어긋나면 계속 폭로하고 터뜨려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사건은 뭐 스마트폰이 가져온 새로운 풍속일 수도 있지만 저 대통령실과 대통령 주변에 일어난 인사들의 저런 계속되는 카톡 내지 여러 가지 네. 문건의 폭로는 저분들이 특별한 사명감 없이 이해관계로만 뭉쳐있기 때문에 그게 어긋나는 순간 계속 터뜨리고 있는 현상이 계속 재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심각한 위협으로 작동할 거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스님 보시기에는 좀 더 나올 것이다,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해관계니까요. 그렇죠. 이해관계니까 더 이해관계 틀어지면 틀어질 바로 때마다 나오는 바로 거겠죠. 그리고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녹음이라든지 이런 메시지 같은 게 다 캡처 다 돼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필요하면 공개해 버리는 그 거잖아요. 특별한 자신이 특별한 정치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출세욕, 권력욕에 의해서 대통령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기와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틀어지니까. 계속 어떤 문건이나 카톡을 공개하면서 협박하는 양상이 아마 네. 계속 재발될 거라고. 그것과 함께 네. 스님께서 흔한 일이라고 하셨지만 그 뭐 있었겠죠. 이번 정부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여간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안 드러나죠. 예. 드러난 적도 없고요. 예, 별로. 예, 드러나지는 행정관이 뭔데요? 그냥 아주 낮은 직책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얼마나 이게 그 무작위로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짓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고,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도 제가 그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네. 그 부류에 비슷한 사람들이 그 권력 옆에서 뭔가를 얻어먹고 뜯어먹으려고 하다 보니 정말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수준이 정말 저 밑바닥인 인간들. 아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이익에서 틀어지니까 다 이제 까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이게 그 대통령실의 일이고 나라의 일이라 그러면 자기가 안 됐더라도 이런 걸 쉽게 떠벌리진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원래 같으면요. 그렇잖아요, 보통. 예, 근데 예. 정말 이 천박한 사람들의 집단, 천박한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짓이 이제야 드러나는 거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 좀 하기 전에 지난주 우리 목사님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개신교 집회 주말에 있었는데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요. 시민들은 조금 불편을 느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그거 한번 좀 말씀 주십시오. 뭐 일단은 죄송하고요. 아, 죄송하시다고요? 예, 목사로서 목사님 참, 가신 건 아닌데요. 뭐. 예,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네. 동성애로 망하게 생겼습니까? 동성애가 그렇게 크고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 네. 다른 목사들이, 저 보수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볼 때는 정말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고 동성애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할 만큼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가, 동성애가. 늘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대참사가 일어났을 때 교회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뭐라도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형교회가. 이태원 참사들도 마찬가지고. 네, 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네. 의뜻 있는, 정말 의식 있는 몇 명의 크리스찬들, 그 단체들 외에는 대형교회는 이렇게 나서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동성애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가,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지금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면 이렇게 지금 형편없는 정치를 하고 있는, 그래서 경제는 망하고 있고 외교도 폭망이고 지금 모든 문제, 사회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다시 떨어뜨리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정권이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짓을 한다? 자기들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힘이 있다. 새 과시를 하고 싶어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많이 모이긴 했지만요. 예. 그런 대공세에 비해서는 적게 모였습니다. 많이 모인 것 같진 않다. 많이 모였지만 생각보다는 그만진 않다. 왜냐하면 네. 저 시골의 꼴짝에 있는 목사들한테도 네.
그 교회에서 가야 된다 하고 그냥 온갖 별의별 목사들도 다 그 집회를 홍보하면서 참석하자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적게 모인 거다. 기독교가 그만큼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세태기로 접어든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요거 다른 얘기인데 불교는 이런 집회는 별로 없던 거. 잘 안 나올 겁니다. 아, 불교 스님들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정치 성향의 집회를 가졌던 것은 지난번 대선 때 예, 예. 이재명 대표 출마하셨을 때 그 조계종에서 모여가지고 민주당 그게 아마 기탄 집회한 게 그게 다인 것 유일하지 같아요. 않았나요? 예,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예,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오늘 안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북한과 러시아 전쟁에 파병이 됐고 전사자도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계속 나왔는데 스님이 지금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위중한 그렇죠? 눈으로 저거 보고 있는데 네. 기사의 출처가 다 무슨 우크라이나 이상해요. NGO 이상해요. 블루 앤 옐로우인가 뭐 이런 왜 NGO가 북한군 전사 소식을 전하는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건 아니고 다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공기가 걸려 있다는데 뭐 가짜로 판명된 인공기가 근거로 나오고 그러니까 네. 기사라는 것이 사실 확인이 되고 그 사실 확인을 토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 사실 확인을 하는 쪽 이게 없이 다 주장을 네. 인용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네. 예. 자,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이 보도에 정부는 자꾸 호응을 해가지고 뭐 연락단을 파견한다든지 군사 지원해야 되는지 살상 무기까지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병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파병은 어차피 국회 동의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가 지금 제대로 이런 외교적 어떤 잘할까요? 보면 한미일 요것만 해왔잖아요. 윤석열 정부. 이런 복잡한 외교 방식 러시아도 걸려 있고 유럽 뭐 우크라이나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그냥 한 가지만 보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그 뭐 신원식 전에 국방부 장관이었고 지금 안보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국회의원하고 이야기했던 그 대화가 공개돼 버렸잖아요. 한기호 의원하고 얘기했죠. 예. 저 사건 끌어들여서 여기 북한하고 뭔가 마찰을 일으키자 이렇게 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라는 게 뭐냐면 결국 윤석열의 남은 카드 북한과 마찰을 일으키고 심지어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그거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하.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전쟁 이후에 윤석열은 무슨 마음일까? 아시다시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곳에서도 어떤 그 공감의 말보다는 뭐 여기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뭐 이러면서 예전에 공감할 수 없는 공감하지 않는 대통령이 전쟁에 대해서 그 위험성 혹은 이거를 알고나 있을까?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또 제일 부러운 사람이 아마 젤렌스키 같은 사람일 거예요. 예. 임기가 끝나도 계속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지금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있죠. 있는. 왜 그래야 뭐 자기가 이제 처벌도 안 받고 그 감방에 안 갈 것 같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 부적절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정치인은 전쟁을 시작하고 부자는 무기를 내고 가난한 사람은 자식을 제공한다. 전쟁이 끝나면 정치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하고 부자들은 생필품의 가격을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의 무덤을 찾아간다. 이 세르비아의 속담이라고 하는데 슬프네요. 너무나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거 조장하자고 하는 짓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좋아요. 그럼 만약에 그게 한반도나 우리 상황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저 멀리 우크라이나입니다. 너무 멀어도 멀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뭐 관계성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동맹도 아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저는 그 금년도 3월 이후에 정부가 계속 북한 카드를 만지고 있다는 걸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계속 하셨고요. 그런데 8.15 이후에 조금 더 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이제 지금에 와서 복귀해 보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첫째 주 화요일인데 네, 항상 지금 다 됐어요. 그 다음 첫째 주 주 화요일에 화요일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네. 이 북미 관계라든지 세계 정세가 동요하고 네. 그렇다면은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미국 대선에서 얘기하는데 10월 마지막 주에 국제 정세와 관련된 요동치는 판이 있을 거 누구나 예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점 10월 15일에서 11월 5일까지의 그 시점을 놓고 이 대북 카드를 놓고 누군가가 저는 설계했다고 봐요. 아, 이걸 설계한 것이다. 전쟁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면을 더 키우겠다는 이게 아주 매우 일관돼 있어요. 무인기를 보내는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1일이거든요. 네. 3일, 9일, 10일이에요. 네. 무인기를 보내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대선이 있는 그 한 달간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기간에 이 남북 정세를 놓고 누군가가 고도의 시나리오 저 썼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11월 5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이제 대선 결과가 납니다. 누가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초박빙이라고 지금 되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있고 트럼프가 됐을 때는 한 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제일 걱정스러운 트럼프는 김정은하고도 이미 봤던 적도 있고 친밀감도 있고요. 러시아하고 전쟁을 그만두게 강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편 들었다가는 어떤 일이 될지도 예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이 러시아와 좀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데 뭐 또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결국은 뭐 러시아한테도 뒤통수를 맞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네. 그러면 자 북한이 잘못 선택을 했고 북한이 망해간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망해야 됩니까? 북한이 잘못하면 우리도 잘못해야 되고 이게 무슨 놈의 논리입니까?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가가지고 맞대응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결국은 계속 이야기했던 그들의 어떤 목적, 뭐 마찰 일으키고 대립 일으켜서 뭐 정말 국제전야라도 일으키고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네. 예, 그 맥락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지금 해명도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나토의 탄약관리관은 사실 군대죠, 군인이죠. 한 명이 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파병에 가까운데 보냈냐고 했다가 아니다고 했다가 해명도 계속 바꾸고 이런 부분 계속 우리 스님께서는 이게 거대한 뭔가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에 거대한 뭔가 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맥락하고도 좀 비슷한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부는 뭐 좋고 나쁘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래야 긴장감이 높아지니까. 긴장감이 높아지면 예. 국내 이슈를 돌릴 수도 있고요. 예, 아마 예. 거의 결정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 탄약관리관 문제를 처음에는 너무 센가 해가지고 살짝 네. 부인했다가 예. 근데 대통령실이 인정하게 됐는데 탄약관리관을 보냈다는 게 결국 무기를 어떻게 공급할 이건 것인가. 탄약관리관 말 그대로 포탄 이런 거 네, 네, 하는 네. 사람이에요. 예. 그 무기 주는 것도 사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푸틴이 지난번에 네. 6월인가에 평양에 가서 북러 군사 동맹에 준하는 네. 조약을 체결했고 그것이 지금 엊그저께 러시아 하원 통과하고 이제 11월 7일 날인가 상원 통과할 것 같은데요. 그 조약이 체결된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미국과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성립돼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러시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에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국방장관과 이야기하는 이 양대 축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럼 북한의 파병설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기정사실로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이게 참 앞으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지금 외교 상황에서 무기 지원을 만약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라니까요. 자기의 어떤 나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을 자칫 잘못하면 죽음으로 내몰고 네. 국민들의 어떤 나라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 같아서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참 너무나 한탄스러운 상황이고 예.
그냥 차라리 빨리 트럼프 돼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정도로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나라가 전쟁이라도 안 날 거 아닙니까? 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되면은 김정은 만나겠다고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트럼프가 되면 뭐 러시아 전쟁 미국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라도 살고 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은 좀 망해도 좋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이거 우리가 아니, 살아야지 미국은- 일단. 아니 뭐 그래요. 트럼프가 되면 뭔가 국면이 또 완전 바뀝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3번 정도 언급했어요. 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한 네. 것 같으니까 살짝 말을 바꿔서 당선인 신분이라도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로 요새 말을 바꾸었는데요. 네. 뭐 결국 그 취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트럼프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종전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 우크라이나 카드를 만지는 입장에서 지금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긴장 국면이 더 고도화돼야 아니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은 좀 놀라운 게 왜 확인은 제대로 안 되고 보도만 엄청 돼요. 그 보도가 하는 쪽은 어디를 보면 다 우크라이나 쪽이에요. 네, 우크라이나를 그렇죠. 원하는 거잖아요. 네. 러시아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북한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나토도 아직 정확치 않는데 우크라이나 NGO나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믿어도 되는 겁니다. 아니 원래 군사 작전에서 전쟁하는 쪽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조약 문제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북러 간의 군사 동맹이 주관하는 조약은 러시아 하원을 통과했고요. 네. 11월 7일 날 상원을 통과할 예정이고 아직 남았네요, 시간이. 통과한 다음에 양쪽 국가정상이나 장관이 이 비준서를 교환해야지 효력이 발생되는데 찍어야죠. 그 전에 북한이나 러시아가 대규모 파병을 설사 했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국제법적으로 파병도 아니죠. 네. 국제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최선희 외상이 지금 러시아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오늘 간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서를 우리나라가 아마 더 발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대한민국이 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 젤렌스키는 지금 이제 네. 유럽에도 이제 그 돈만 주지 말고 사람 좀 보내라 네.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떻게든 이제 고양이 발이라도 얹어가지고 이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그거를 위해서 만약에 뭐 조작 아닌 조작이라면 네. 거기에 우리는 또 놀아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인 건데. 이러면 이럴수록 어쩌면 정부나 이런 국정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중심을 팍 잡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중심보다는 뭔가 휩쓸려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니 반대쪽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북을 괴멸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군사적인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금이 찬스인 거죠.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죠.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니까. 네, 지금 고도의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치밀한 계산 속에서 북과 어떻게 대치 국면을 일으켜서 우세를 점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작전을 펴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면 다 공멸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생각을 안 그래야 하니까. 북진 통일해서 통일의 과업을 이룰 거 아닙니까? 통일요? 네. 통일을 아니, 그렇게 원하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통일을 원하긴 원해요, 정말로. 네, 지금이야말로 북과 군사적인 대결을 통해서 기세를 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네. 있고 네.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기도 하고 네. 지금 이 정치 현안을 뭐 김건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을 다 일거에 돌릴 수 있네요. 그렇지, 전쟁 그렇지 나거나 않습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두 분은 전쟁 나기를 바라십니까? 누가 그러겠습니까? 전쟁 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있어요. 아니 있죠. 있어요? 아니 지가 나가 싸우라 아니, 그래요. 제가 이것도 제가 그렇게 그렇습니까? 생각하는 거 아니라 네. 반대 입장에서 얘기하면 지금 한국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푸틴과 김정은의 저 조약이 의미하는 바는 네. 저 조약이 11월 7일 날 만약에 러시아 상원 통과하면 러시아 군대 관할 지역이 38선까지 오는 거예요. 휴전소 그렇죠. 이북 그렇죠. 지역까지. 네. 예, 오늘 러시아는 가깝고 미국은 먼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북한이 낮은 선봉지구에 항구를 개방하면 러시아 해군이 동해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아니 그만큼 외교를 잘해야 된다. 그 전에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대리전 양태를 띄고 좀 위험할지 모르면 여기서 기세를 꺾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위험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너무 좀 이렇게 감각이 없다고 해야 될까? 네. 하도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그 분단 이후에 뭐 뭐가 오래되니까. 있었다. 그래서 예. 지금 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위험한 때다. 매우 위험한 예. 상황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응원한다. 이 말 댓글에서 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들이. 네, 예. 아유, 진짜입니까?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예, 예. 전쟁 때문에 대한민국 운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방법이 없어요 지금. 방법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해문스님, 양인삼 목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